자, 어제 민주당 대표 선거에서 이해찬 의원이 대표가 됐습니다. 득표가 42.88로 지난 여론조사에서는 이해찬이 조금 지거나 이렇게 돼 있다 했는데 실제로 막상 깨보니까 크게 이겼습니다. 그래서 2등한 송영길이 30.73, 청와대가 민다고 소문이 난 김진표는 26.39로 실제로 송영길이 2등을 하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대의원에서도 1등을 했고 권리당원에서도 1등을 했고 일반 당원에서는 근소하게 1등을 했고 일반 여론조사에서도 압도적으로 1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대의원이라고 부르는 핵심적인 당원들에서도 1등을 압도적으로 했고 권리당원에서도 1등을 압도적으로 했고 이 일반 당원, 즉 일반 당원에 대한 여론조사에서는 청와대가 밀지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모르지만 근소하게 앞섰고 일반 국민 전체를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서도 압도적으로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해찬의 압승이라고 봐야 되는 승리를 했는데요. 이해찬은 문재인, 임종석과 안 좋은 예가 한 번씩 있죠. 임종석과는 지난 2012년 총선을 앞두고 당시 혁신과 통합이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친문들이 문재인을 앞세워서 당시 손학규가 있던 당에 밀고 들어왔죠. 통합을 했죠. 그리고 한명석이 당 대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사무총장을 임종석이 했어요. 제가 전에 한번 이야기 들었죠. 그런데 임종석이 공천권을 가지고 자신도 서울에서 출마를 하려고 하고 이렇게 다 하고 있었는데 원외일 때였습니다. 당시 이해찬이 탈당까지도 내걸면서 문성근 등 친노 핵심들을 묶어서 임종석의 보좌관 문제 등을 거론하면서 내쫓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임종석은 자기 공천도 포기하고 사무총장에서 내쫓겨갔어요. 정당의 역사상 이런 일이 처음일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재인이 선거에 대선에 떨어지고 2016년에 4월 달에 총선이 있었는데 그때 당 내부에 안철수와 동교동계 등 간에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철수 동교동이 탈당해서 국민의당을 만들었을 때 위기에 놓인 문재인은 김종인을 데려와서 공천을 대신하게 했는데 그때 김종인으로 하여금 친노 중에도 부담스러운 사람은 몇 명을 이렇게 잘랐는데 거기에 이해찬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해찬은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이 되어 왔습니다. 그때 문재인이 이해찬을 이렇게 살려달라고 김종인에게 부탁한 사람 명단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은 이해찬을 원하지 않았다는 것이 정설이죠. 자, 이런 이해찬이 무소속으로 당선되어서 당에 들어와서 지금 이 정권 출범하고 난 이후에 뒤에 있다가 이번에 이제 본인의 능력으로 전면 등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는 이해찬 출마를 꺼리면서 김진표를 민다라는 설이 파다했고 전해철 등 친문 핵심들이 김진표 설을 퍼뜨리고 이해찬을 반대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거기가 시간이 지나면서 꺾였고 또 추미애 현 대표 등이 이해찬을 적극적으로 미는 일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의 입김이 먹혀들지 않고 이해찬을 원하지 않았는데 이해찬이 당선돼 버린 결과가 된 거 아니냐. 지금 그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당선된 이해찬이 청와대가 지금 당이나 정부를 마음대로 끌고 가는 부분에 대해 호락호락 끌려갈 것이냐라고 봤을 때 실제로는 그렇게 되기 어려울 거다. 지금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해찬은 문재인 정권의 성공과 민주당 20년 집권을 운운하지만 실제 내용은 청와대와 이해찬 간에는 거리가 너무나 있다는 겁니다. 이해찬은 선거운동 기간 중에 문재인과의 관계를 특수한 관계, 동지적 관계라고 표현을 했고 노무현 정부 때 함께 일했을 뿐 아니라 정계 입문을 권했고 또 대통령 선거 등에서도 힘을 모아 싸웠고
청와대 참모진 중에도 이해찬의 보좌관이라든지 이해찬과 인연이 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당의 이 지금 대표의 카운터파트 상대하는 청와대 인물이 한병도 정무수석인데 한병도가 이해찬의 비서 출신이었다는 겁니다. 또 정태호 일자리 수석은 이해찬의 보좌관 출신이고, 자,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이해찬 체제 출범에 대해서 매우 부담스러워했다. 그래서 이제는 당이 청와대에 대해서 입김이 커질 거다. 그동안 청와대가 당을 끌고 다녔다면 이제는 마냥 끌려가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이제 이해찬도 자기 목소리를 내고 이후에 전국 구도에 대해서 자기 구상을 낼 거다. 그래서 문재인이 이해찬을 어려워한다라는 말도 있고, 특히 이해찬이 지금 문재인에 대해서는 나이도 많고 정치적으로는 한참 대선배고 깐깐한 사람이고 이렇다 보니까 문재인으로서는 이해찬이 매우 부담스러워한다. 이런 겁니다. 자, 이해찬 대표 과거에 보면 서울시 부시장을 할 때나 그리고 총리를 할 때도 버럭 총리라는 이런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흐름을 보면 이해찬을 공개적으로 친문 핵심들이 청와대 지시를 받고 이렇게 지지를 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해찬이 압승을 해버렸다면 지금 이 당에도 과거에 새누리당과 박근혜 청와대와 마찬가지로 청와대 입김에 대해서 당 내부에 불만이 가득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역사는 항상 비슷하게 반복이 되니까 데자뷰, 즉 박근혜 정권 집권 기간 때 당과 청와대의 데자뷰를 한번 볼 필요가 있다. 2014년에 서울시장 선거나 또 2014년에 국회의장 선거, 또 당대표 선거, 이 세 가지가 상반기, 하반기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선거에서 국회의장 선거에서도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대표 출신인 황우여가 정유야 의원한테 져버렸습니다. 경선에서요. 또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청와대가 밀었던 김황식 전 총리가 정몽준 의원한테 져버렸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당 대표 선거에서는 서청원 의원이 김무성 의원한테 패배를 해버렸습니다. 이 세 개의 일념의 패배를 놓고 뭐 청와대가 밀은 것은 아니다 어쩌다 했지만은 그 이후에 청와대가 보인 태도를 보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3명이 청와대의 의지를 꺾어버리고 실제로 서울시장이나 국회의장이나 당 대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때부터 삐걱거리기 시작을 하다가 급기야 2016년 4월 총선 때는 김무성 대표가 옥새를 들고 무슨 티니 진박 캠페인이니 무슨 뭐 문건 공개니부터 엄청나게 시끄럽게 싸움을 하다가 결국은 그 원인이 나중에 이 비주류의 집단적인 반발로 인한 탄핵 사태까지도 가게 됐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민주당에서 청와대의 입김이 이렇게 먹혀들지 않고 이해찬이 당대표가 된 부분은 현 당대표였던 추미애도 이해찬을 밀었다라는 부분에서 봤을 때 그냥 밀은 게 아니라 적극 밀었지요. 어제 추미애의 활짝 웃는 얼굴을 보면 추미애가 이번 대표 2년 동안을 하는 동안에 본인은 모든 선거에서 이겼다고 생각하지만 철저하게 배제되고 소외된 당대표였다. 당이 아마 청와대에 거의 쫄병처럼 되어버렸고 청와대는 원내대표를 데리고 당을 통솔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불만들이 쌓여 있다가 한꺼번에 이번에 대표 선거에서 터져버린 거예요. 2014년에 이 새누리당에서 벌어졌던 이런 청와대에 대한 반란들도 자, 대선을 열심히 뛰어서 우리가 정권 교체를 시켰다고 하는 사람이 새누리당 안에 많았는데, 그리고 비주류도 말도 못하고 열심히 뛰었는데
막상 집권을 하고 나서 1년 한 반을 청와대 마음대로 주물렀다 하는 부분에 대한 반발이 당이 점차적으로 청와대의 의견이 통하지 않는 비주류 쪽으로 넘어가고 그 충돌이 급기야 탄핵 사태까지 불러일으킨 겁니다. 그럼 지금 마찬가지로 1년 한 3개월이 지난 문 정권에서도 지금 당이 그동안에 1년 한 3개월 동안 엄청난 수모를 겪었다. 당선해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당은 청와대에 거의 그냥 거수기 역할밖에 안 되었다. 이런 분노들이 지금 쌓여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해찬이 2022년 재집권 준비를 한다면서 청와대와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보수 진영에서 봤을 때 이해찬은 20년 집권을 이야기하고 2022년 재집권한다니까 부담되고 신경 쓰이겠지만은 또 다른 한편으로 보자면 청와대의 입김이 통하지 않는 당 대표가 되면서 이제 여권이 지금처럼 일사불란하게 청와대 똘마니로 굴러가던 상황은 이제는 어렵게 됐다라는 겁니다. 물론 청와대는 박주민 지금 초선밖에 안 되는 세월호 변호사를 1등 최고위원으로 이렇게 만드는데도 관여를 하면서 일정하게 이해찬 체제를 견제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제가 볼 때는 이해찬이 이런 정도를 커버하기는 별로 어렵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거는 지금 노무현 정부의 이 출신 정치인들이 올드보이들이 지금 각 당을 다 장악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당은 노무현의 사람이었던 김병준이 비대위원장을 하고 평화당은 정동영이 다시 부활해서 당대표가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민주당은 이해찬이 다시 당대표로 당에 돌아왔고 이제 바른미래당의 선거에 있어서 손학규가 당선될 경우에 사당 대표의 평균 연령이 66.5세이고 올드보이들이 각 주요 정당들을 다 장악해버리는 일이 지금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럼 청와대와 이해찬이 왜 이렇게 예민하게 싸웠던 걸까요? 2020년 공천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데요. 이해찬은 2020년에 총선 공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해찬이 지금 오늘 아침 신문에 보면 이낙연, 임종석과 개각을 논의했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것 자체가 언제 여당의 대표가 개각 논의를 총리나 임종석 비서실장과 하는 일이 있었습니까? 이것 자체가 이해찬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김병준은 이해찬이 결정을 내릴 줄 아는 사람이다. 여야 협치를 기대한다라는데 다만 당분간 이 싸움의 방향은 여야 간의 방향이 아니라 이 당과 청와대 간의 방향이 될 거다. 그리고 정부에 대한 주도권을 놓고 당이 청와대의 목소리를 높일 것이고 임종석의 입지는 점점 더 어려워져 가게 되어버렸다. 이렇게 봅니다. 자, 문재인이 지금 정권을 장악하는 장악력이 총 100이라고 하면 한 30-40%가 이해찬 당선으로 좀 날아가 버렸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요. 이 부분이 앞으로 여권의 붕괴에 어떤 방향으로 작용을 할지 불을 보듯이 뻔한 겁니다. 아마 청와대의 이 조직 장악력이 무너져 가는 건 박근혜 정권이 2014년에 국회의장이나 서울시장이나 당대표 선거에서 확실하게 풀배팅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당선시켰으면 될 건데 그때는 생각은 있는데 썩 밀다가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발을 쓱 빼고 이런 식으로 해왔습니다.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요. 청와대 참모들 꼬라지가. 그래서 결국은 안 통했어요. 근데 당은 부글부글 끓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무조건 돼버린 거죠. 지금 민주당에도 내부에 부글부글 끓고 있는 부분들이 결국 청와대에 목소리 낼 사람을 이렇게 당대표로 만들게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 박근혜 정권과의 대자비로서 봤을 때 이해찬은 앞으로 어떤 행보를 할 것인가 매우 주목이 됩니다.
현 정권이 연일 1인 유튜버 방송, 특히 보수 유튜버 방송에 초점을 맞추고 아주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지금 태극기 집회 등에 나오는 보수 어르신들과 연관시키고, 그러면서 보수 유튜버 채널이 결국은 가짜 뉴스를 생산하고 거기에 담긴 관점은 이 파시즘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들이 결국은 이 현 정권에 대해서 공격을 하기 위해서 그런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 규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방향으로 모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이들이 보수 유튜버 채널에 대해서 법제화를 통해서 공격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온갖 형태의 공격이 다 이루어지고 있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달 전에도 보수 진영 내부에서 공격의 빌미를 주지 않도록 유의해야 된다 말도 했습니다. 근데 뭐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준비를 다 해놓고 이제 드디어 공개를 했습니다. 요 한 일주일 열흘간의 엄청난 공격들을 언론에서 하더니만 그 배경이 지난 24일 금요일 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통합방송법 제정 공청회를 열었어요. 이제 방송법을 개정하는 부분을 공개가 됐는데요. 이 공개된 내용 중에서 보면 1인 방송에 대한 규제도 들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인 방송에 대한 규제를 넣으면서 1인 방송도 앞으로 방송법상의 규제 대상으로서 1인 방송의 내용에 대해서도 전부 간섭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방송의 개념부터 새로 정의를 하고 방송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기존 방송 개념에는 기획, 편성, 제작 행위를 의미하는데 베란다에서 아파트를 찍고 있는 영상을 1인 미디어에 올리면 이것도 방송으로 봐야 될지 의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법안 초안을 만든 과학기술정통부의 입장일 건데요. 자, 이 법에 인터넷 방송 사업자를 끌어들인 취지는 이해되나 1인 미디어 창작자가 싹을 틔우고 창의력을 발휘해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이를 묶어서 신고를 받아야 하는지 규제를 간화해야 하는지 논의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슬쩍 넣어놨지만 모든 방송법 개정에 대한 제목에는 1인 미디어 규제하는 통합방송법이 생긴다라고 하고요. 개인 방송이나 이 개인 방송 사업자를 여러 명을 모아서 이 다중 채널 네트워크를 만드는 MCN 사업자 등을 인터넷 방송 콘텐츠 제공 사업자라고 규정을 하면서 이들에 대해서 제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1인 방송 채널의 법적 지위가 모호했는데 이제 이들을 통합방송법 안에 넣고 이 정식 방송에 해당되지 않아 규제를 피해갔던 1인 미디어들 같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묻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먹방 규제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어떤 눈치 빠른 분이 글을 썼어요. 먹방이 아니라 1인 미디어 규제가 본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1인 미디어를 규제하기 위해서 먹방과 보건복지부가 공연히 처음에 동원이 되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이 만들어지면 이제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 1인 미디어에서 하는 내용 컨텐츠에 대해서 개입을 하겠다라는 게 핵심이 되겠지요. 그래서 그 컨텐츠에 대해서 마음이 들지 않는 1인 미디어는 퇴출시키거나 한마디로 그 유튜버면 유튜버 채널에 이야기를 해서 올리지 못하게 한다든지 법적으로 처리를 한다라는 쪽으로 구상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현 이 좌파 정권은 자신들이 야당일 때 팟캐스트를 통해서 지금 한 자리씩 다 이렇게 꽤 차고 있는 사람들, 김우중, 주진우 이런 사람들이 팟캐스트, 나꼼수다 등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당시 이명박 박근혜 보수 정권 9년 동안에 비판을 했습니까?
물론 그들이 말한 것 중에서 허위 사실이 일부 있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기도 했지만은 그렇지만 그들은 다 잘 빠져나왔고요. 그 보수 정권 9년 동안에도 팟캐스트에 대해서 규제하려고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수많은 극우 우파 라디오 방송들이 있지만은 그 방송들을 규제한다 이야기를 제가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현 정권은 지금 자신들의 정권의 지지율이 흔들리고 정권 자체가 국민들의 이 마음을 잃어가니까 그 원인을 보수 유튜버 채널에 있다고 규정을 하고 이 보수 유튜버 채널들을 갖다가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야당일 때는 그렇게 보수 정권을 흔들어 제끼던 팟캐스트 등을 방치해 놓고 오히려 잘한다고 격려하면서 지금 집권하니까 한 자리씩 줘놓고는 이제 보수 유튜버 채널을 파시즘이니 온갖 형태의 이런 빌미를 잡아서 언론들에게 보도케 하고 그래서 요 며칠 한 달 동안 정말 대단하게 비판을 했지요. 그 결과로서 이제는 제재를 가하겠다. 그래서 제가 입을 막는다고 뚫린 입이 막아지겠습니까? 정말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황강수 뉴스 브리핑은 가짜로 잡을 게 없으니 베레벨 공격을 다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진정한 국민의 소리에 입을 막으려고 하는 이런 엉터리 방송법에 반대를 하길 바랍니다. 자, 법을 막아서 겁을 줘서 집어넣겠다고 문을 닫게 만들겠다고 겁을 준다고 안 하겠습니까? 뉴스 브리핑은 지옥 끝까지라도 할 겁니다. 근데 웃기는 게 이런 부분에 좌우 미디어들이 전부 자기 할 말들을 하지 않고 자기들이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정권 비판 기능을 상실하고 정권의 시녀처럼 굴면서 벌어진 문제들을 이제는 모두가 힘을 합쳐서 이런 1인 방송들을 까고 보수 유튜브 채널들을 까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당신들이 똑바로 했으면 이런 일이 생겼겠습니까? 먼저 당신들이 반성부터 해야죠. 자, 문재인 정권 촛불로 집권했다면서 이제는 말할 권리조차도 막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